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지난번에 인덱스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일가중지수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일가중지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동일가중지수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주식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의 구성 종목입니다. 500 종목을 담아야 하니까 한 종목의 비중은 0.2%입니다. 최근 샌디스크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0.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기본은 0.2%씩 배분하고 리밸런싱 주기가 오면 다시 틀어진 비율을 0.2%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특정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기업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동일가중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중소형주나 상대적인 소외주의 성장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P 500에서 하위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가중 방식에서는 0.2%씩 고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하위 종목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분산 투자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최근 S&P 500의 상위 10종목의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40%가 넘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40만 원은 10종목에 나눠 담고 나머지 60만 원을 490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일가중 방식은 0.2%씩 500종목을 담으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강력하죠. 특정 한 종목의 사고로 포트폴리오 수익이 급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종목 구성에서 샌디스크는 0.5%나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번 리밸런싱 때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하락한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겠죠. 이번엔 동일가중 방식의 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용 비용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500 종목의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비해 매매 횟수, 턴오버가 많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지수 자체가 리밸런싱 되지 않으면 정기적 리밸런싱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매매 관련된 수수료가 늘어나고 관리가 필요하니까 운용 보수도 높아지는 것이 동일가중 방식의 단점이 되겠죠. 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되면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M7을 위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 동일가중 방식은 불리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엔비디아를 0.2%밖에 담지 않았거든요. 만약 가는 놈이 더 간다는 모멘텀 방식을 믿는다면 동일가중 지수의 운영 방식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오를만 하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팔고 다른 걸 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이 동일가중 지수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벤치마크로 넣은 스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 ETF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RSP라고 해서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S&P 500 ETF입니다. 빨간 것과 파란 것의 수익률 차이가 꽤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길게 차트를 본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스파이의 성과가 결국엔 더 좋았긴 했지만 투자 기간 동안 많은 기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RSP의 성과가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지수 추종,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 수익률과 동일 가중 방식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마켓캡 웨이티드가 아웃퍼포밍 했던 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마켓캡 웨이티드가 언더퍼포밍 했던 때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많은 기간에서 동일 가중 방식의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2003년에서 2022년까지 동일가중지수가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 연평균 약 1.5%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정도부터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뭘 사는 게 좋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지만 예상 수익은 32%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이건 M7과 M7을 제외한 493개 종목의 EPS 증가율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 회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증가율의 차이인데 예전에 2024년부터 보게 되면 EPS 증가율의 차이가 엄청났던 것을 볼 수 있죠. 35% 이상 EPS가 증가했고 493개 종목은 10% 정도밖에 EPS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격차가 줄어들어서 27년도 1쿼터에서는 차이가 거의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그런 전망치죠. 2026년 들어서 한 달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2026년의 주가 상승률에서는 RSP가 VOO에 비해서 좀 더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형주가 잘 나갔기 때문에 IWM의 주가 상승을 보면 알 수 있죠. 소형주가 잘 나갔기 때문에 RSP의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7이 상승이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M7의 비중이 과도하다. 향후 M7의 성장은 정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RSP나 QQQ2와 같은 동일가중 지수를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개별 종목 고를 자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하던 대로 QQQ나 VO를 적립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